어떻게 보면 그 집이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는 그냥 탐욕의 하나였고 2,700여 채 중에 하나였는데 누군가에는 거기가 생명줄과 같은 보금자리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춘들이 미래의 꿈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도전해가고 성장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게 너무 큰 좌절이 닥친 거잖아요. 그리고 매주 찾아오는 코너입니다. 까칠한 세상 속 다정한 뉴스가 살아남는다의 다정한 브리핑. 아침 뉴스를 담당하는 CBS 조태임 기자. 저는 저녁 뉴스 담당하는 정다운 기자입니다. 오늘도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볼까요? 한 주 어떻게 잘 지냈어요? 저는 진짜 황사 때문에 코가 너무 괴로웠어요. 괜찮으셨어요, 선배? 저는 좀 둔해요. 되게 둔한 편이어가지고 그냥 황사라고 그래도 그냥 마스크 벗고 다니고 그러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황사가 진짜 심하구나 느낀 게 그 저희 야외에 차를 세워두는데 차가 진짜 너무 그 얼룩덜룩한 먼지가 노랗게 먼지가 그것도 이제 쌓여 있는 게 아니라 얼룩이 생긴 채로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창피하다. 그래서 근데 세차를 못했어요. 그래서 물티슈로 좀 닦아봤거든요. 정말 이렇게 한 번 닦았는데 새까만 거예요. 새까매요? 노란색이 아니고? 노란색은 아마 우리 차가 원래 더러워서 그런가 본데 새까맣더라고요. 그래서 황사가 진짜 심하게 심했구나. 그때 그 생각을 하긴 들었어요. 저희는 또 이렇게 매일매일 방송을 하니까 그 방송 내 목소리 컨디션을 계속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지난주는 계속 들쭉날쭉 했던 것 같아요. 방송 중간에도 재채기 나와서 되게 사고 날 뻔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황사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코로나가 끝나서 이제 코로나 끝났다 좋아했더니 이제 때 아닌 코로나 끝나니 황사가 몰려왔는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도 사실 이제 중국 얘기를 많이 했었고 처음에 우한 폐렴 그런 얘기를 했었고 지금 이제 미세먼지 황사가 심해지니까 또 이제 중국발 미세먼지, 중국발 황사라는 표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갑자기 중국에서 이거 중국발 아니다, 몽골발이다 하면서 대대적으로 어제 이제 보도를 하고 기사가 나왔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몽골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우리나라 국민들의 또 그 포인트를 하나 건드렸어. 이런 거에 또 되게 자극받으시잖아요. 우리 중국발 아니고 몽골발로 제대로 써. 뭐 한국은 늘 이렇게 중국에 대해 자극적이고 비판적으로 쓰냐 이런 식으로 이제 글로벌 타임스라는 중국 관영 매체로 알려져 있지만 관영 매체는 아니고 인민일보의 그 자매지로 되어 있죠. 그 환구시보, 중국명 환구시보고 글로벌 타임스라는 곳에서 이런 보도를 냈는데 중국발 사실 이제 황사가 발원하는 곳이 중국 내에 있는 사막이 아니라 내몽골, 몽골에 있는 사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거쳐오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피해자인 거지. 왜 한국은 그런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중국발로 표기해서 그 책임을 우리한테 돌리려고 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몽골발 황사 이렇게 써야 되는 거네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근데 그 글로벌 타임즈가 제가 중국 베이징 특파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거가 일종의 대외적으로 우리의 그 중국의 입장을 표현하는 곳이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빨간 맛으로 중국의 입장을 한번 국제적으로 한번 탁 던져놓고 반응을 슬 본 다음에 반응이 너무 안 좋으면 이제 인민일보나 신화통신 같은 진짜 관영 매체를 통해서 저기는 이제 민간에서 운영하는 그런 데라 사실 우리랑 정부 입장이랑 관련이 없어 이렇게 선 긋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엄밀히 말하면 중국의 속내는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왜 갑자기 왜 책임 돌리기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여러 가지 좀 기사를 보면서 국내적인 어떤 스탠스를 위해서다. 국내적 스탠스라 하면 중국 정부에서도 사실 황사가 어디가 제일 심하냐 하면 중국일 거 아니에요. 그쵸, 지금. 그쵸. 뭐 사진이나 영상들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도로에서 모래를 퍼내더라고요. 방독면 쓰고 다니고 미래 세대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거기는 이제 낮에도 앞이 안 보일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황사 문제에 있어서 중국 정부가 제일 난감하고 해결해야 될 책임이 지금 무거운 상황인데 해외에서 자꾸 중국발 이렇게 쓰게 되면 중국 정부도 더 난처해지겠죠. 국내적인 그 민심을 다스리기가.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그 시진핑 주석 체제가 들어오면서 그 민심이 되게 흉흉하다는 얘기는 많이 나오잖아요. 경제 위기에 있는데 이런 미세먼지까지 어떻게 생활 밀착형으로 불편한 사안이 생겼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내 여론을 되게 다스려야 될 것 같긴 해요. 여론을 다스리면서 이거 중국 내에서의 이슈가 아니고 몽골로부터 온 거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당연히 어떤 국제적인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지금 모두가 이제 중국발 황사 그쵸, 이렇게 그쵸. 쓰니까 뭐 그 책임을 자기 또 피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몽골로 돌리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세 번째는 거기서의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추구하려는 목적도 있는 게 아닌가. 정치적인 이익이라면 어쨌든 몽골을 지목하게 되면 네. 몽골 정부와 무언가를 협상할 때 약간 우위에 설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목적도 있지 않나. 여러 가지 포섭을 그렇죠. 한 거네요. 그리고 네. 플러스 이제 이 황사의 영향을 받는 게 한국과 일본이잖아요. 중국발이라는 걸 피하고 몽골로 지목함으로써 이 한중일 관계에서도 본인들이 어떤 그런 환경 문제의 책임에서 좀 벗어나서 좀 이 일본과 한국이 그런 정치적인 이니셔티브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이거는 중국발이 아니다. 미리 선점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한 의제에서. 세 가지 정도로 분석을 해보긴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최근 보도들을 보면서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2013년도 이때만 해도 그때부터 이제 미세먼지가 점점 심해지고 이제 초미세먼지라는 개념도 나오고 하면서 그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높아진 네. 거예요. 근데 그때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말들을 이제 많이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한 2018년 이 즈음부터 이제 중국발이라는 표현 대신 뭐 그냥 미세먼지를 쓴다든가 아니면 중국에서 온 미세먼지 아니면 뭐 중국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긴 하지만 예전보다는 중국발이라는 명식이 좀 덜 달렸다 이런 글을 보기도 했거든요. 그거는 실제로 어때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또 2017년도에 한중 정상회담 결과 언론 발표를 할 때도 이전 문재인 정권에죠. 거기서 이제 중국발 대기 오염 해결이라고 쓰지 않고 미세먼지 공동 저감이라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사실 중국발이라는 거에 어떤 책임을 우리부터도 사실 흐릿하게 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제 공동의 어떤 책임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도를 한 것이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뚜렷하진 않다고 해요. 그 흐름이. 그냥 기존 정부에서도 뭐 중국 황사, 중국발 황사 이런 표현도 썼었고 네네. 다만 이제 외교적인 자리에서 미세먼지 공동 저감이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전문가들의 얘기도 좀 들어봤거든요. 강택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있는 연구위원님 말인데 이분은 그 선배가 말한 대로 그 중국으로부터의 황사, 중국으로부터의 미세먼지라고 짚는 것이 사실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왜요? 어떤 점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황사가 심해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목하고 있는 포인트는 지구 온난화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수치를 봤더니 몽골 지역이 1940년부터 최근 2015년까지 그 기온이 2.24도 올랐대요. 근데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같은 기간 지구 평균 온도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면 한 0.68도 정도예요. 그 정도 오른 동안 여기 2.24도 올랐으니까 우리 지금 2050년까지 1.5도 오르지 못하게 하자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탄소 중립을 해야지만 지구 온도 상승을 막을 수 있다. 근데 2.24도가 올랐던 거는 뭐 비가 안 오는 것은 더 안 와서 사막화가 되고 폭우가 더 쏟아지는 것은 더 쏟아져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상 이변들이 점점 잦아진다는 걸 의미하는데 2.24도가 올랐으니 땅이 그냥 다 말라버렸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네요. 그 사막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책임을 중국에만 지울 수 있냐라고 하면 물론 영향이 없지 않겠죠. 중국이 빠르게 산업화를 하는 과정에서 뭐 벌목도 했을 거고 석탄 계속 떼어서 그 지역을 온난화하는데 더 많은 영향 끼쳤을 텐데 사실 1900년대 초반에 이 산업화의 책임은 선진국 그쵸, 유럽과 유럽과. 미국의 선진국들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중국의 영향으로만 중국의 탓으로만 짚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그쵸. 생각도 드는 거죠. 오히려 그런 더 말씀을 하신 거고. 냉정하게 네. 중국발이라는 표현은 안 쓰고 냉정하게 더 바라보고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좀 자유롭진 못한 게 온실가스 배출 뭐 이런 거 하면은 우리나라도 되게 높은 순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제조업 기반의 국가이기 때문에 뭐 포스코에서 내뿜는 온실가스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치면은 진짜 누구 탓으로 하기보다는 우리 같이 좀 맞아요. 노력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몽골발이 맞고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과 몽골발이 맞는 거 아니에요? 둘 다 좀 섞여 있다. 이 부분은 근데 조금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네. 이게 그 기상청 통보관이 이제 저희 취재에서 말한 거에 따르면 황사가 발원할 때의 모습이 마치 놀이터에서 바람이 회오리쳐 불어서 먼지가 올라가는 그 모습과 비슷한데 이 모래가 많은 사막 부근에서 저기압과 고기압이 마찰되는 그 기압 경계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서 먼지를 하늘로 올린다. 그렇게 돼서 상층부로 올라간 먼지들이 이 상층 기류의 제트 대기 이동에 따라서 이동을 하고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고기압이 위치해 있으면은 이제 황사의 영향을 받게 된다. 좀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 문과생이라서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 황사가 몽골에서 발원하고 중국을 경유해 지나간다면 중국에서도 황사가 발원한 걸로 봐도 되지 않을까?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동하면서 어쨌든 중국도 이제 공장도 많고 산업화도 진행되고 중국의 미세먼지도 되게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면서 싣고 계속 오는 거지. 계속 갖고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런 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말 중국도 그런 입장에서는 몽골 발이라고 하는 것도 좀 잘못된 태도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중국도 중국발 아니야라고 말하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없고 책임 우리도 전가일 굳이 뿐이죠. 중국발이야 왜 회피하려고 해라고 꾸짖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없다. 이거는 그냥 전 세계적인 탄소 감축 운동을 그냥 빨리 시작해 더욱더 속도를 붙여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서는 아까 우리 좀 환구시보 그 글로벌 타임스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던지는 그런 빨간맛 그런 그 자극적인 뉴스에 그렇게 부안해동하지 말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두 번째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 얘기는 굉장히 다들 공분할 얘기입니다. 저도 어제 그 이 뉴스를 사실 메인 뉴스에서 뺐다가요. 갑자기 또 사망 소식이 그쵸. 더 들어와서 저희 메인 뉴스로도 올렸거든요. 네네. 전세 사기 피해자 30대 여성이 목숨을 끊으셨는데 네네네. 이게 지금 처음 있는 일이 아니죠? 네, 이번이 벌써 지금 세 번째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 명의 사례면은 그냥 안타깝다라고 정도로 넘어갔을 텐데 지금 일단 자살 사고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사회 문제다 이런 인식이 커지고 있죠. 17일 월요일에 그 30대 초반의 여성이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근데 그 바로 사흘 전에, 그러니까 14일 금요일에도 또 20대 청춘이 또 목숨을 끊었고 그 앞전에는 2월 28일에도 이제 30대 청년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그 이른바 건축왕이라고 하는 이제 건축주 많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건축주에 의한 피해자들인 거예요. 이 건축주는 우리가 편의상 이제 언론에서는 건축왕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는 그냥 건축 사기범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게 막 전세 사기범 이렇게 부르는 게 좀 전세 사기범이라니까 이 전세 사기범은 지금 현재 그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현재는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집을 소유할 수 있었냐? 정말 어떻게 우리가 조금 구조에 대해서는 사실 이야기를 많이 해보긴 했지만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제 혐의로 특정된 것이 161채지만 이 사람이 보유한 거는 2,700여 채로 알려져 있거든요. 집이 2,700여 채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른바 건축왕이니까 건축을 한 거죠. 네네. 2,700여 채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토지를 매입을 하고 본인이 이제 건설업체 사장인 거예요. 건설업체 대표로 건물을 짓고 근데 그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통해서 집을 이제 임대를 놓게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도 이 부동산 임대업자들에게 그 시세보다 더 높게 전세를 놓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일종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했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 과정에서 이렇게 부풀릴 수 있었던 거는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은행 대출을 받고 또 전세금이 들어오니까 계속 늘려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뭐 앞전에 우리 빌라왕 사례도 좀 그렇긴 하거든요. 깡통 전세라는 게 집값을 뛰어넘는 전세가를 받고 이제 집을 임대했던 건데 최근에 집값이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금리는 오르고 그러니까 대출 이자 부담 때문에 그런 빌라왕에 의한 피해도 있었던 거고 이번도 그로 인해서 이제
이 대출 이 건축주 그러니까 전세 사기범이 대출을 갚지 못하면서 이제 집들이 경매로 넘어가고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은 이제 피해자로 전락을 한 거죠. 그 빌라왕과 건축왕이 어떻게 다른지도 조금 봤는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사기를 치는 그런 수법은 비슷하잖아요. 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태에서 전세를 놓는 건데 건축왕의 경우는 이제 대출을 땡겨서 집을 짓고 이거를 전세를 놓는데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근저당이 다 붙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걸 알고 세입자가 들어가는데 거기서 불안하잖아. 내가 근저당 돼 있는 집에 들어가기가. 근데 여기서 공인중개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지. 내가 보증금을 떼일 경우가 되면 내가 대신 내줄게라는 맞아요. 어떤 네. 각서를 써준대요. 그래서 그 중개인들이 경매를 넘어가도 피해를 보호해주겠다면서 이행 보증서 작성을 하는데 뭐 1억 원까지는 우리가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안심을 시켰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무 의미가 아무 없는 효력이 없잖아요, 아무 의미가 정말. 없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빌라왕보다 조금 더 피해자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빌라왕은 완전 사기당했다가 되는데 이 건축왕 사건의 피해자들은 근저당 있는 거 알고 들어왔잖아.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피해자들이 다 20, 30대 청년층이에요. 그러니까 청년층이라고 하면은 이 부동산 거래에 대한 경험이 잘 없고 그리고 부동산 경험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저도 오늘 방송하면서 이 단어 너무 어렵다 이 얘기를 하면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용어도 어렵고 절차도 되게 복잡하고 그리고 이게 세입자들을 보호해준 장치로 보이지만 사실 집주인을 보호해준 제도도 되게 많거든요. 이번에 사실 그 허그 보증이 좀 그런 식으로 악용됐었죠. 그런 것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잘 모르는 경우는 그냥 부동산에서 이렇게 말하면 보장이 되겠구나 하고 혹 넘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 그래서 지금 피해자들이 제일 좀 해줬으면 원하는 게 경매 중단이에요. 그게 근데 지금 정부가 원래 지금 하고 있던 게 저리 대출 그리고 임시 주거 마련해 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리 대출이라는 것도 사실 이미 이 사람들은 몇 천만 원 빚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또 받아야 되니까 그 피해자들이 얘기하는 게 빚을 또 지라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임시 거처라는 것도 지금 이용률이 3%밖에 안 됩니다. 피해자의. 그러니까 임시 거처라는 것도 아예 직장과 아주 먼 곳에 위치하거나 라이프 스타일과 전혀 안 반경이 맞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게 해달라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경매 중단이라는 걸 해달라고 하는데 여기서 아까 이제 우리 그 정다운 기자가 얘기했지만 건축왕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으면서 선순위 저당권을 은행에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매를 넘어가서 팔리면은 그 돈은 은행이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입자가 후순위가 되는 건데 이렇게 금액이 낮은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그 전세가 자체가 1억 미만인 집들이 많은데 7천, 8천, 9천. 이 경우는 은행에 근저당권 설정하고 선순위 제공하고 나면 남는 돈이 별로 없는 거예요. 거의 없거나 뭐 한 2, 3천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언급할 거는 그래서 소액 임차인들을 위해서 정부가 소액 임차인들을 위해서 최우선 변제액이라는 걸 설정을 해놓긴 했어요. 근데 최우선 변제액이라는 것도 뭐 8천만 원 이하의 집일 경우에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부분 이 피해자들이 어떤 경우가 많냐면 지난해에 재계약을 하면서 이 금액들을 다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망한 사례 중에 한 분은 그러니까 사망한 3사람 중에 어떤 분은 아예 최우선 변제액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그 돈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 돈 자체도 피해액이 막 8천만 원, 9천만 원인데 2, 3천 받으면은 사실 힘들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어서 애써 사실 20대 그리고 30대 초반에 뭐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모은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사실 우리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냥 같은 직장인으로서. 그래서 이제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우선 매수권은 우리에게 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매를 해서 지금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내가 그럼 이 집을 사서 들어가는 내가 떠안는 거예요. 거. 울며 겨자 먹기죠. 그쵸. 근데 그거라도 하면 어쨌든 집은 남으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도 이른바 경매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꾼들이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도 사실 가진 돈도 별로 없고 하니까 밀려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계속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매수권을 좀 달라는 거고, 지금 이미 피해자 중에 어떤 경우도 있냐면 그 경매 하시는 분들이 경매를 해서 집을 받아갔잖아요. 그럼 이 세입자들을 쫓아내거나 아니면은 그 정부에서 아까 저리 대출 해준다고 했잖아요. 저리 대출도 지금 뭐 전세금이 7천만 원 이런데 1억을 받아서 1억을 달라 이러는 거예요. 너한테 저리 대출이 지금 지원이 되니까 그만큼 더 내. 대신 너 너무 계속 나쁜- 살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피해자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 울리는 제도들, 그리고 이런 뭐 사기꾼들, 뭐 또 경매하신 분들을 사기꾼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뭐 그 사람들에 의해서도 지금 두 번, 세 번 울리는 피해자들이 생기는 거죠. 정말 순간 욕할 뻔했던 거 아세요? 진짜. 지금 이 당한 분들이 다 20, 30대 청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연들을 하나씩 봤는데 다들 이제 막 독립을 시작하거나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들인데, 예를 들면 그 14일 지난 금요일에 사망한 20대의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인천 남동공단을 다니면서 6,800만 원짜리 빌라 전셋집을 얻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오랜 기간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모아왔던 건데 2021년에 전세금을 9천만 원으로 올렸는데 이번에 경매 넘어가면서 아까 말했듯이 최우선 변제액으로 보장을 받았지만 5,600만 원을 그냥 날리게 된 거예요. 근데 숨지기 닷새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엄마와 통화를 한 게, 엄마 생활비가 없어 2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이 얘기를 한 게 마지막 메시지가 됐는데, 이 경우는 또 항상 이런 피해자들이 너무 안타까운 게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빚을 갚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도 신용불량자가 될까봐 무서워서 7년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었대요. 그리고 17일,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이렇게 사연이 나온 분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지금 보도된 바에 의하면 혼자 커왔다고 하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 의지할 데가 없다, 의지할 부모님도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짤막한 이제 유서를 남겼다고 하는데, 이렇게 다 앞서 말했지만 너무 약한 고리들이거든요. 20, 30대라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막 돈 벌어서 뭐 나도 의젓한 사회인이 될 거야 하고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아까 20대 같은 경우는 7년 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꾸준히 모은 돈을 그냥 날리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느꼈을 상실감이나 이게 우리가 왜 극단적인 죽음을 선택했어라고 탓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인 거죠. 저는 진짜 약간 딴 얘기긴 한데,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면서 정말 작지만 내 소중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말도 안 되는 배신을 당하고 사회로부터 더 이상 나아지지 않게, 그런 나아질 수 없는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저출생을 자꾸 얘기해. 살고 싶겠냐고요.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내가 내 집 마련을, 저 전세금 마련을 했는데도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는데, 너무 정말 진짜 살기 싫어지는 뉴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다른 어떤 뉴스보다. 그래서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예방책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전세 사기는 딱히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까 말했듯이 뭐 선순위 근저당권도 있고, 그러니까 나 한 명이 피해자라고 할 수가 없는 여러 사람이 엮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집을 구할 때 이건 너무 좀 사후적인 얘기라 저도 말하면서 좀 미안하고 죄송스러운데, 어쨌든 집을 구할 때 그 시가를 잘 확인하라고 하더라고요. 시가를 그쵸.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물론 빌라 같은 경우는 시가가 잘 딱 정해져 있지 않은 것도 좀 맹점이긴 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빌라와 건축왕이 다 시가가 제대로 안 나오는 동네에서 확인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사기를 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진짜 대규모 이런 사기가 발생했는데, 거기가 빌라가 뭐 거의 한 50% 이상인 지역이래요. 그리고 인천시 전체에서 강화군 빼놓고는 제일 집값 낮은 동네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구조적인 어떤 문제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여기서 부르는 게 값이지, 또 그쵸. 싸게 주겠다고 하고 등기 서류상 깨끗하고 믿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맞아요. 그리고 또 집이 깨끗하다는 것도 하나의, 그러니까 아니, 신축 빌라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그 집값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나 하기 때문에 이 전세 사기범들이 더 이거를 이용해서 높은 값에 전세가를 받거나 하는 경우도 많은 거죠. 잘 알아보지 못한 책임도 있는 거 아니냐. 사기를 당할 만하니까 당했다라는 식으로 비난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건 거의 누구도 못 피했을 것 같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결코 제대로 안 알아보고 막 얼레벌레 들어갔을 것 같지가 않아요. 요새 다 인터넷에서 부동산 전세 계약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 뭐 쓰리 이런 거 다 정리되어 있고 다 보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놓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뭐 허그에서 하는 매매가만큼 전세가를 보장해주는 뭐 100% 제도 이런 거 다 원래는 세입자를 위한 건데 그 임대인을 위한 것으로 자기네들이 악용했잖아요. 그쵸. 이런 것까지 어떻게 예상하냐고. 맞습니다. 어쨌든 조심해야 될 거는 좀 집값 시가라는 걸 좀 알아보고 시가를 한 보통 그 얘기 하더라고요. 7, 80%가 넘는다 싶으면 이제 의심을 해야 되고 일단 정부가 좀 대책을 세웠으면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선순위 대출 아까 말했던 은행에 대출을 받은 경우가 뭐 집값이 한 70%나 뭐 80%를 넘는다면 그 경우에는 전세를 놓지 못하고 뭐 월세로만 놓게 한다던가 이런 제도적인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거 혹시 법 통과됐나요? 그 집주인 세금 체납 이게 세금이 자기가 그 전세 들어가기 전부터 체납이 되어 있었던 거면 그게 국세청에서 가져가는 게 1순위가 돼서 나중에 내 전세금 못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게 4월부터인가로 알고 맞네요. 있는데 네네. 4월 이전의 경우는 그러니까 그것도 제약이 있는 게 계약을 하고 나서는 맞아요. 집주인 동의 없이 볼 수 있고 계약을 하기 전에는 집주인 동의를 해야 볼 수 있나 이게 뭐 또 무슨 그랬던 것 소용이에요? 같은데. 근데 이거 확실하지 않아요. 아니 여기 4월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지방세 조회할 수 있다인데 계약 후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임대차 개시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근데 사실 이 그러니까 물론 평등한 관계라고 할 수 있지만 집을 구하는 입장에서 세금 체납한 거 좀 보여주세요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어렵죠. 이 사람이 날 어떻게 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것도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쉽게 만들면 어떨까 싶어요. 네. 자, 마지막 다정한 시점으로 마무리해 볼까요? 제가 그 사망한 그 청춘의 집 앞에 그 글들이 붙어 있는 문구가 되게 인상적이라서 적어왔는데 너희는 재산 증식, 우리는 보금자리. 당신들은 기회겠지만 우리들에게 삶의 꿈.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집이라는 것을 제가 누군가에는 그냥 탐욕의 하나였고 2,700여 채 중에 하나였는데 누군가에는 거기가 생명줄과 같은 보금자리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춘들이 앞으로 자신의 미래의 꿈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도전해가고 성장하고 있는 과정에서 부딪힌 좌절인데 이게 너무 큰 좌절이 닥친 거잖아요. 제가 최근에 우리 정다운 기자랑 같이 봤지만 다음 소위 영화를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음 소위를 보면서도 그 10대 청소년이 어떻게 보면 그 현장 어른들의 실습생. 현장 실습생들이 어른들의 그 갑질에 의해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이 청춘들도 보면서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춘들이 너무나 이 사회에서 봤을 때 너무 만만하고 약한 대상인 거예요. 그거를 이용했다는 것에 되게 화가 났고 이 청춘들의 미래가 앞으로 창창한 미래들이었는데 너무 초반에 꺾였다는 것 그리고 그러니까요. 이게 이 사람들이 뭐 한두 명의 사례가 아니라 비단 이 부동산 피해 사례에서 나왔지만 사회 곳곳에서도 이런 청춘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좀 우울해지고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약한 사람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그 지금 이 문제로 괴로워하고 계실 분들이 자기 탓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환구시보에 나온 중국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남 탓하세요. 몽골 탓이다. 뭐 다 이런 문제 일으킨 사람 탓하고 내가 멍청해서 그렇게 됐다. 뭐 내가 좀 더 주의를 했었어야 된다. 이런 생각 안 하시기를 좀 바랍니다. 대신
이런 중국이나 또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탓 열심히 해야죠. 자기 탓하는 거는 그 권력을 가지고 우리가 권력을 준 그런 사람들의 몫입니다. 뭐 그렇게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이번 주도 커피 쿠폰 드리는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댓글에 링크로 꼭 신청하시고 쿠폰 받으셔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도 다정한 관점을 담은 뉴스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다정한 뉴스가 살아남기를